박진우는 자신의 코너 오피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오후에 비에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42세의 그는 존경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은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경쟁자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짓밟는 것을 목격해왔다. 박진우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파괴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건으로 전화하셨습니다. 비서가 인터컴을 통해 알렸다. 박진우의 턱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유진, 결혼 16년 차인 그의 아내이자 14살 딸 서연의 엄마. 한때는 진심 어린 경애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던 여인이 이제는 저녁 식사 일정을 마치 비즈니스 약속처럼 잡고 있었다. 진우는 12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후 맨주먹으로 JW그룹을 일궈냈다. 다른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진우는 공부하고 일하고 계획을 세웠다. 25세에 그는 성공적인 기술 스타트업 3개를 소유했다. 30세에는 50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35세에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의 눈부신 미녀 최유진과 결혼했다. 그녀는 그의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초반 몇 년은 좋았다. 진우가 부를 향한 외골수적인 추구 때문에 하루 18시간씩 일할 때도 유진은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딸 서연을 낳고 평창동에 대저택을 샀으며 모두가 꿈꾸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성공은 안일함을 낳았고 안일함은 배신을 낳았다.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업 파트너인 이준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일 긴급회의. 핸더슨 계약건 논의 필요. 준혁은 185cm의 키에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여자들을 얼굴 붉히게 하고 남자들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종류의 남자. 진우는 5년 전 준혁의 부실한 컨설팅 회사가 구제 금융을 필요로 할 때 그를 만났다. 진우는 그의 잠재력을 보고 준혁을 파트너로 삼아 확장된 사업의 지분 40%를 주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부엌에서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집에서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차림이었다. 아름답네.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살짝 몸을 굳혔다. 고마워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의 신경을 긁는 억지스러운 쾌활함이 섞여 있었다. 생산적이었어. 준혁 씨가 핸더슨 건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군. 그 고객사에 대해 잘 아나?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아니요, 내가 알아야 하나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당신이 예전보다 내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서연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금빛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이 움직일 때마다 출렁였다. 아빠, 이번 주말에 민지네 집에서 자고 와도 돼요? 최민지. 진우의 머릿속은 자동적으로 그 이름을 저장했다. 민지 아빠 경찰관이시잖아.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애인데 정말 착해요. 진우는 딸의 간절한 얼굴을 살폈다. 14살의 서연이는 아직 순수했다. 아직 부모님이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아직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믿었다. 생각 좀 해보자. 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 내내 진우는 유진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3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고 매번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뜰 때는 핸드백과 휴대폰을 모두 챙겨갔다. 서연이가 잠자리에 든 후 진우는 서재에 앉아 20년산 발렌타인 위스키를 손에 들었다. 그는 정보가 곧 힘이라는 원칙 위에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모든 경쟁자의 재무 기록과 모든 라이벌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는 장님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부산에서 사설 탐정으로 일하는 남동생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가 가족보다 일에 집착한다고 비난한 이유로 몇 달 만에 통화였다. 조사해 줄 게 있어. 진우가 서론 없이 말했다. 형은 항상 바로 본론이네. 진호가 대답했다. 뭔데? 내 아내. 그리고 이준혁. 은밀하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 거 맞아? 그냥 해. 사흘 후 진호는 진우의 서재에서 형과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장전된 무기처럼 마닐라 폴더가 놓여 있었다. 이거 안 좋아할 텐데. 진호의 목소리는 후회로 무거웠다.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폴더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호텔에 있는 유진과 준혁, 준혁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진우가 모르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 타임스탬프는 이 일이 8개월 동안 계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더 있어.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둘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어. 준혁을 따라가 보니 김철수라는 놈과 만나는 걸 봤어. 그는 새로운 신분이나 위조 서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인맥을 가진 놈이야. 진우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다.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유일한 신호였다. 계속해. 둘이 같이 사라질 계획인 것 같아. 준혁이는 자산을 천천히 청산해서 암호화폐로 바꾸고 있었어. 그리고 유진이는, 진호는 망설였다. 형수님이 형서재에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 어떤 서류들? 형의 보험증권, 사업계약서, 해외계좌, 훔칠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진호는 일어나 금고로 걸어가 몇 개의 파일을 꺼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파일들이 움직인 것을 그는 알아차렸었다. 준혁이가 파트너 지분과 유진이가 넘겨주는 정보로 얼마나 접근할 수 있지? 잠재적으로 모든 것, 형의 전 재산. 진우의 웃음은 차갑고 공허했다.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 사업 파트너와 함께 부자가 되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그것도 다름 아닌 내 파트너와. 형 무슨 생각이야? 내 생각은 진우가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말했다. 그들이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했다는 거야. 그들은 내가 조종하고 강탈할 수 있는 그저 또 다른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지. 진호는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이혼할 수도 있고 준혁이를 사업에서 내칠 수도 있잖아. 아니, 진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들이 내게 전쟁을 선포했어. 그리고 전쟁에서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결과는 완전한 승리뿐이야. 그 후 일주일 동안 진우는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다. 그는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기술 전문가를 고용해 유진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감시했으며 준혁을 24시간 미행하게 했다. 드러난 그림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들은 진우를 빈털터리로 만들 계획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모집했다. 6년 동안 진우의 회계사였던 윤상현이 그들과 한패가 되어 준혁이 자산을 숨기고 도주를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계획은 그 단순함에 있어 우아했다. 유진이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것이었다. 보험금은 막대할 것이고 진우가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준혁은 점차 사업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었다.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쯤이면 세 사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박진우를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나이와 부에 물들어 약해진 성공한 사업가를 보았다. 그들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버림받거나 배신당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12살 소년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진우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단지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신이 감히 자신을 건드리는 다른 누구에게라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파괴하는 계획이었다. 진우의 첫 번째 움직임은 전직 헌병대 수사관 출신의 민간 보안 컨설턴트인 강지민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작고 금발에 기만적으로 순진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기에 그가 염두에 둔 일에 완벽했다. 죽은 사람 연기를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그녀와 만나 말했다. 강지민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특이한 요청이네요, 박 회장님. 하루 일당으로 5천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듣고 있죠. 진우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편집하여 설명했다. 그의 아내가 돈을 훔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할 계획이며 그는 그 판을 뒤집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 아내의 시체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신은 자동차 사고의 희생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게 빚이 있는 검시관이 당신을 사망자로 선언할 거고요. 그동안 제 아내는 안전한 곳에 확보되어 아주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강지민은 그를 유심히 살폈다. 그런 다음엔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다음 단계는 진우가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집에 감시 장비를 수정하여 언제 무엇이 녹화되는지를 제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하실에 방음 처리되고 온도 조절이 되며 장기간 머물기에 충분히 편안한 비밀 공간을 만들게 했다. 준혁은 진우가 이달 말에 모든 사업 파트너십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계획을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진우의 소나귀 안으로 정확히 들어왔다. 자동차 사고는 이번 주 금요일로 정했어. 준혁이 진우가 감청하고 있는 전화통화에서 유진에게 말했다. 김철수가 모든 걸 준비해놨어. 당신이 차를 들이받고 내가 현장을 만들고 당신은 빠져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 시체가 당신이 아니란 걸 알아챌 때쯤이면 우린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우는 이미 김철수를 가로챘다. 준혁이 지불하는 금액의 2배를 제한하며 편을 바꾸게 한 것이다. 이제 김철수는 진우를 위해 일하며 전혀 다른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금요일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렸다. 유진은 진우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그의 뺨에 닿는 그녀의 입술은 얼음장 같았다. 오늘 저녁에 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이었다. 진우는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윤상현의 사무실을 수색하게 하여 그 회계사를 감옥으로 보낼 횡령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준혁의 아파트를 도청하고 그의 모든 통신을 감시했다. 오후 4시 진우는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처리됐습니다. 김철수가 말했다. 사모님 차는 강변북로에서 나무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은 운전대에 손도 대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최유진은 김철수의 밴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도주 계획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약에 취한 것이었다. 그녀는 진우의 지하실에서 깨어날 것이었다. 아주 멀쩡히 살아있지만 완전히 그의 자비에 내맡겨진 채로. 한편 강지민은 유진의 차잔해 속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몸은 얼굴을 가리도록 배치되었고 경찰이 도착해 최유진의 사망을 선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망연자실한 호라비 역할을 하기 위해 집으로 향하며 미소 지었다. 진짜 연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우가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를 위해 부엌에서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왔다. 자신의 반응을 연습하고 연기를 완벽하게 다듬었다. 김동철 형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제복은 비에도 불구하고 빳빳했다. 그의 뒤에는 동정심 어린 눈빛의 젊은 경찰관이 순찰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우 씨 되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청 김동철 형사입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즉시 걱정이 서렸다. 무슨 일이죠, 형사님? 선생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전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진우의 정교하게 만들어진 충격과 불신의 표정은 아카데미 상을 받을 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문틀을 꽉 잡았으며 그가 말할 때 목소리는 완벽하게 갈라졌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는 위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두통이 있어서 눕는다고 했어요. 김동철 형사는 파트너와 시선을 교환했다. 선생님,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는 것 압니다만 강변북로에서 나무에 처박힌 부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검시관이 확인을. 아니에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부인의 음조가 정확히 실려 있었다. 여기 있어요. 위층 침실에 있다고요. 제가 보여드리죠. 그는 절박하고 다급한 걸음으로 경찰들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연기는 흠잡을 데 없었다. 불가능한 확률에 맞서 희망에 매달리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유진! 그들이 계단을 오르며 그가 외쳤다. 유진! 일어나! 경찰들이 왔는데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실수가 있었나 봐.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진우는 문을 밀어 열어 경찰들이 먼저 방 안을 보게 했다. 침대 이불 아래에는 여성의 형체가 누워 있었다. 염색한 금발머리가 베개에 흩어져 있었고 얼굴은 문 쪽에서 보이지 않게 돌려져 있었다. 보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자신의 말이 옳았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있잖아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침대로 다가갔을 때 김형사의 손은 본능적으로 권총으로 향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충분한 범죄 현장을 봐왔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통제되었다. 그녀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침대에 누운 형체는 숨을 쉬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김 형사는 파트너가 뒤따르는 가운데 권총을 뽑아들었다. 선생님, 지금 당장 뒤로 물러서세요. 진우의 표정은 안도감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점차 깨닫는 공포로 바뀌었다. 또 다른 완벽한 연기였다. 왜 그러세요? 뭘 하시는 겁니까? 김 형사는 움직이지 않는 형체에 총을 겨눈 채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다. 그가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은 차갑고 밀랍 같은 피부에 닿았다. 그것은 마네킹이었다. 유진의 옷을 입고 그녀의 보석을 착용하고 그녀의 머리 스타일과 똑같이 스타일링된 금발 가발을 쓴 실물 크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마네킹이었다. 박진우 씨, 김 형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식적이고 차가웠다. 손을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시고 부인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진우의 연기는 다시 바뀌었다. 이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슬픔에 잠긴 남편이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자고 있었다고요. 선생님, 이건 마네킹입니다.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여기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간 게 틀림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진심처럼 보이는 공황 상태로 높아졌다.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10m 아래 지하실. 진우가 특별히 준비한 방에서 최유진은 깨어나고 있었다. 벽은 방음 처리되었고 문은 강철이었으며 진우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편안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서 깨어나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모니터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일생일대의 연기를 펼치는 동안 그녀의 연인과 공모자들은 그녀의 사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덫은 놓였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수 있었다. 유진의 의식은 마치 어두운 물속에서 헤엄쳐 올라오는 것처럼 천천히 돌아왔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입안은 바싹 말랐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시야가 뚜렷해지자 그녀는 본 적 없는 방에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벽은 차분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열린 문 너머로 작은 욕실이 보였고 미니 냉장고가 있는 간이 주방까지 있었다. 결정적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보였다. 창문이 없었고 문은 명백히 강화된 강철이었다. 벽에 걸린 대형 평면 TV가 켜지며 남편의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진우가 아니었다. 이 진우는 초췌하고 절박하며 경찰관들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 있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그녀를 데려간 게 틀림없어요. 유진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들의 침실에서 촬영된 실시간 영상이었고 그곳에는 그녀의 옷을 입은 마네킹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두 번째 카메라 앵글은 김동철 형사가 거실에서 진우를 신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진우 씨 부인의 차가 치명적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의 시신은 최유진 씨로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이제 와서 침실에서 납치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다. 진우가 설득력 있게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님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위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유진의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전모가 그녀를 덮쳤다. 자동차 사고, 위장 죽음, 그녀가 탈출하기를 기다리는 준혁.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우가 알고 있었다. 진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방 안에 인터컴이 지지직거리며 켜졌다. 여보 안녕? 진우의 목소리 화면 속의 절박한 남자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통제된 목소리였다. 기분은 좀 나아졌으리라 믿어. 꽤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었거든. 진우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더 크게 외쳤다. 진우씨,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이 원했던 걸 정확히 해줬을 뿐이야, 유진. 당신은 사라지고 싶어 했잖아. 옛삶을 뒤로하고 싶어 했지. 이걸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내보내줘요. 유감이지만 그건 불가능해. 알다시피 세상에 따르면 최유진은 오늘 오후 자동차 사고로 죽었거든. 그걸 증명할 시체까지 있고 말이야. 뭐 초기 수사에는 충분할 만큼 비슷하지. 화면에서 그녀는 준혁의 BMW가 그들의 집 바디에스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찬 가면을 쓴 채 차에서 내렸다. 친구의 상실을 위로하는 지지적인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혁 씨가 왔네. 진우가 인터컴을 통해 계속 말했다. 내 슬픔의 시간을 위로하러 왔어. 참 감동적이지 않나?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던 바로 그 남자가 조의를 표하러 왔다니. 유진은 준혁이 현관에서 진우를 껴안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두 남자 모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연인이 멀쩡히 살아 지하 감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신은 미쳤어. 유진이 말했다. 나는 철두철미한 거지. 진우가 정정했다. 정말 당신이 내 인생의 16년을 훔치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그냥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해외 계좌, 위조 신분, 보험 사기에 대해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준혁은 이제 거실에서 경찰관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우 씨,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그는 모르지? 그렇지? 진우의 목소리에는 어두운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준혁이는 아직도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해. 아직도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아마 왜 아직 당신에게서 연락이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스러워서 상황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이건 납치야 살인이야. 사람들이 알아낼 거라고. 그럴까? 경찰은 시신을 확보했어.
자동차 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집에 있었으니 명백히 아무 관련 없는 슬픔에 잠긴 남편. 준혁이가 내 알리바이를 제공해 줄 거야. 그는 사고 1시간 전에 나와 통화했고 내가 집에서 요리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거든. 카메라는 진우의 동생 진호가 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극 속에서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유진은 항상 진호를 좋아했고 그가 두 형제 중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다. 진호조차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네. 진우가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제대로 동기부여만 되면 꽤 연기를 잘하거든. 진호 씨가 당신을 돕고 있다니. 진호는 가족의 의리를 이해하지. 당신이 결코 배우지 못한 것 말이야. 그 후 이 시간 동안 유진은 조의를 표하러 오는 사람들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이웃들, 사업 관계자들, 심지어 서연이 친구의 부모님까지. 모두가 최유진이 죽었다고 믿었고 그들 모두 진우의 비통한 연기를 목격했다. 서연이 자신은 친구 민진의 집에 있었고 혼란에서 편리하게 벗어나 전화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었다. 우리 딸, 유진이 말했다. 당신은 서연이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고 있어. 우리 딸은 괜찮을 거야. 괜찮은 것보다 더 나을 거지. 당신 것이 되었을 모든 것과 보험금을 상속받을 테니까. 아주 부유해질 거고 자기 엄마가 사기꾼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를 거야. 진우 씨, 제발. 진짜 질문은 진우가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야. 당신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시작을 원했지. 내가 그걸 줄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그건 당신이 준혁이와 함께 계획했던 코스타리카에서의 편안한 은퇴 생활은 아닐 거야. 화면에서 준혁은 진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장례식 준비를 돕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걱정은 거의 진심처럼 보였다. 그는 연기를 잘해. 진우가 말했다. 그 점은 인정하지.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그가 정말로 당신을 걱정한다고 믿었을지도 몰라. 경찰과 방문객들이 마침내 떠나자 유진은 진우가 현관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대어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하루 종일 쓰고 있던 비통한 가면을 처음으로 벗어던졌다.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차갑고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직접 응시했다. 1단계 완료. 그가 말했다. 이제 진짜 재미가 시작될 거야. 유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후 이준혁은 강남의 사무실에 앉아 암호화된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김철수가 마련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는 확인도 없었다. 아무것도. 계획에 따르면 그녀는 미리 정해둔 암호를 사용해 지금쯤 그에게 연락했어야 했다. 그녀의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문간에는 초췌하고 눈이 퀭한 모습의 진우가 서 있었다. 비탄에 잠긴 호라비의 전형이었다. 진우 씨, 준혁이 재빨리 일어서며 말했다.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집에 가서 쉬셔야죠. 그냥 그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진우가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게 그녀를 떠올리게 해. 일을 해야겠어. 정신을 쏟을 무언가가 필요해. 준혁은 동정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적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면서도 말이다. 정신이 없고 슬픔에 잠긴 진우는 조종하기가 더 쉬울 터였다. 물론이죠. 필요한 건 뭐든지요. 준혁이 몰랐던 것은 진우가 몇 주 동안 그의 모든 통신을 감시해왔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암호화된 메시지, 모든 전화통화, 공모자들과의 모든 만남. 진우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지하 감옥에서 유진은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여자의 남편에게 보이는 준혁의 거짓된 걱정을 보았다. 그녀는 사흘 동안 그가 얼마나 쉽게 지지적인 친구 역할에 빠져드는지를 지켜보았다. 대단한 연기야. 진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인터컴을 통해 들려왔다. 그의 연기력에 거의 감탄할 지경이야. 거의.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유진이 말했다. 내가 탈출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그를 좀먹고 있어. 그의 손을 봐. 어떻게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지. 그는 당신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어. 화면 속 준혁은 정말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진우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진우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려운 시기인 건 알지만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핸더슨 계약건은 여전히 처리가 필요하고 미룰 수 없는 재정적 결정들도 있습니다. 자네가 처리해 주리라 믿네. 진우가 말했다. 자네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 준혁 씨.
자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준혁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 어렸다. 적어도 진우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이겨낼 겁니다. 준혁이 말했다. 유진 씨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자네 말이 맞아. 진우가 동의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길 원했을 거야. 그날 오후 진우의 다음 수가 시작되었다. 준혁의 자금 횡령을 돕던 회계사 윤상현에게 몇몇 서울 기업들의 금융비리를 조사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예기치 않게 방문했다. 윤상현 씨. 스테파니 강 수사관이 윤상현의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아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여러 기업 계좌가 조작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윤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저희 법의학 회계팀이 아주 흥미로운 거래 내역을 발견했거든요. 계좌 간 자금 이동, 암호화폐 구매, 해외 송금, 모두 당신이 관리하는 회사들에서 추적되었어요. 강 수사관이 책상 위로 폴더를 밀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또한 당신이 JW그룹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말도 안 돼! 윤상현이 더듬거렸다. 저는 절대로. 증거는 다르게 말하고 있네요. 이제 우리 수사에 협조해서 누가 또 연루되었는지 이해하도록 돕거나 아니면 이 모든 작전의 총대를 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윤상현이 몰랐던 것은 스테파니 강이 실제 검찰 수사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진우가 고용한 또 다른 배우였고 증거는 진우에게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으면서도 진짜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효과가 있었다. 1시간 안에 윤상현은 모든 것을 자백할 준비가 되었고 이준혁을 횡령 계획의 주모자로 지목했다. 감옥에서 유진은 윤상현이 무너지는 CCTV 영상을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다. 당신이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진우가 정정했다. 윤상현은 내 돈을 훔치고 있었어. 준혁이는 수백억을 훔칠 계획이었고 나는 단지 그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을 뿐이야. 그들이 가짜 검찰인 걸 알아낼 거야. 그럴까? 누군가 강 수사관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할 때쯤이면 윤상현은 이미 여러 중범죄를 자백한 후일 텐데. 그리고 준혁이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느라 너무 바빠서 덫이 조여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날 저녁, 준혁은 윤상현으로부터 공황 상태의 전화를 받았다.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 검찰이 계좌랑 자금 이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누군가 제보한 게 틀림없어. 준혁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아직 아무 말도. 하지만 내일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온다고 했어. 준혁 씨, 만약 이게 당신한테까지 추적되면 진정해. 준혁은 자신이 전혀 진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우가 준혁에게 원했던 것이었다. 준혁이 수사에 대해 걱정하며 보내는 모든 순간은 그가 유진에게 연락하거나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왜 조용해졌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순간이었다. 모니터에서 유진은 준혁이 감금된 동물처럼 아파트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자신의 탈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가 당신을 버리고 있어. 진우가 말했다. 그가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을 구출하려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저게 바로 당신이 16년의 결혼 생활을 내던진 남자야. 그만해요. 그를 봐 유진, 제대로 보라고. 그는 당신을 찾으려 하지 않아.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지도 않아.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마치 진우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준혁의 다음 전화는 김철수에게였다. 하지만 유진의 행방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을 요구하며 즉시 사라지기를 원했다. 내 아내는 죽었어. 유진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보며 속삭였다. 아니,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최유진은 죽었어. 하지만 당신은 이제 새로운 존재야. 문제는 당신이 그 새로운 존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지. 덫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준혁은 공황 상태에 빠져 실수를 저지르고 필사적인 탈출 시도 속에서 다리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곧 진우는 그의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것이었다. 준혁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진우의 결혼 생활의 폐허 위에 세우려 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그 단계 말이다.
유진의 추정 사망일로부터 일주일 후 이준혁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검찰 수사라고 믿는 것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그는 JW그룹에서 훔친 돈이 들어있는 비밀 계좌에 접속했다. 진우가 그의 모든 디지털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였다. 준혁이 케이맨 제도의 도피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진우가 움직였다. 지하방에서 유진은 경찰차들이 준혁의 아파트 건물을 포위하는 것을 보안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진우가 고용한 배우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진짜 영장을 소지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었다.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다. 준혁이가 방금 23억 원의 도난 자금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켰어. 진우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설명했다. 그건 연방 전신 사기, 자금 세탁, 그리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나는 단지 적절한 당국에 증거를 제공했을 뿐이야. 화면에는 유진의 사고에 출동했던 바로 그 경찰 김동철 형사가 준혁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팀을 이끌고 있었다. 이준혁 씨, 당신을 횡령, 전신 사기 및 절도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잠옷 차림에 준혁에게 수갑을 채우며 선언했다. 미쳤어. 준혁이 소리쳤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진우는 모든 불법 거래, 훔친 돈 한 푼, 모든 위조 문서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준혁 자신의 탐욕이 그의 목을 죄받줄을 제공한 셈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진우가 계속했다. 훔친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함으로써 준혁이는 내가 그를 고소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야. 세상 어느 배심원도 그의 무죄 주장을 믿지 않을 거야. 이제 준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갈 때 유진은 피가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구경꾼들 사이에 진우의 동생 진호가 서 있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되어 있던 그가 하지만 진호는 놀라움이나 걱정으로 준혁의 체포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진호 씨는 처음부터 이 일에 가담했었구나. 유진이 깨달았다. 진호는 몇 달 동안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어. 진우가 확인시켜 주었다. 준혁에 대한 모든 증거, 당신의 불륜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 진호가 전부 수집했지. 가족의 의리야, 유진.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들의 집에 도착한 다음 방문객은 진우의 14살 딸 서연이었다. 민진의 집에서의 긴 체류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유진은 모니터를 통해 딸이 진우를 껴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둘 다 울고 있었다. 서연이는 슬픔으로, 진우는 딸이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보이는 눈물이었다. 아빠, 아직도 엄마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서연이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딸을 꼭 껴안았다. 알아, 아가. 하지만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네 엄마는 세상 무엇보다 널 사랑했단다. 이 장면을 보며 유진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딸은 엄마가 죽었다고 믿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진우는 거짓말로 딸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 잔인함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이를 보게 해줘요. 유진이 인터컴을 통해 애원했다. 제발, 진우 씨, 서연이를 보게 해줘요. 서연이는 엄마를 애도하고 있어.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최유진은 죽었어. 기억해. 당신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딸을 버리기로 결정했을 때 그 선택을 한 거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계획은 모든 게 안정되면 서연이도 데려오는 거였어요. 계획은 500억을 훔쳐서 사라지는 거였지. 나와 서연이를 뒷수습하게 남겨두고 이제 와서 잡히니까 역사를 다시 쓰려 하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유진은 자신의 정교하게 구축된 삶이 자신 없이 계속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서연이는 학교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모든 이로부터 동정과 친절을 받았다. 진우는 슬픔에 잠긴 딸을 돌보기 위해 이를 쉬는 헌신적인 싱글대디 역할을 했다. 한편 준혁의 체포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지역사업 파트너, 대규모 횡령 혐의로 체포되다라고 서울타임스는 보도했다. 기사는 이준혁이 자신의 파트너 지위를 이용해 회사 계좌에 접근하여 몇 달에 걸쳐 JW그룹에서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것, 진우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은 이 훔친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진우 자신에 의해 이동되었으며 이준혁의 계좌로 직접 이어지는 서류상의 흔적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그에게 누명을 씌웠어. 유진이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 중 하나에서 말했다. 나는 그를 폭로했어. 진우가 정정했다. 준혁이는 내 돈을 훔치고 있었어. 수십억은 아닐지 몰라도 그는 횡령하고 있었지. 암호화폐 계좌는 진짜였고 해외 송금도 진짜였어.
나는 단지 증거를 강화했을 뿐이야. 강화? 당신은 증거를 조작했어. 나는 그의 범죄를 기록했어. 사건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내 돈 일부를 옮겼다는 사실이 준혁이가 도둑이고 배신자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아. 윤상현은 어쩌고? 윤상현은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그는 감형을 받는 대가로 준혁의 횡령 계획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제공했지. 연방교도소에서 20년 대신 최저보안교도소에서 5년. 그는 꽤 감사하고 있어. 유진은 진우가 모든 것을 외과적 정밀함으로 조율했다는 사실을 커져가는 공포와 함께 깨달았다. 준혁은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고 윤상현은 협조의 대가로 감당할 만한 형기를 마칠 것이며 진우는 희생자로 부상할 것이었다. 아내와 사업 파트너를 그들의 배신적인 계획에 모두 잃은 배신당한 친구로. 그럼 나는? 그녀가 물었다. 이 걸작에서 내 역할은 뭐야? 당신 내 사랑 당신은 그들의 범죄를 폭로한 비극적인 희생자야. 만약 당신이 그 자동차 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준혁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훔쳤을지도 몰라. 당신의 죽음이 회사를 구했고 서연이의 상속 재산을 보호했으며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지. 나는 죽지 않았어. 최유진은 죽었어. 그녀의 시신은 어제 아름다운 장례식에서 묻혔지. 서연이가 관 위에 장미를 던졌고 나는 내 아내를 그녀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추도사를 낭독했어. 유진은 충격에 휩싸여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을 놓쳤다. 대신 진우와 서연이가 빈 관 위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20m 떨어진 지하실 방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안 서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은 완전히 미쳤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완전히 철두철미한 거지.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막에 이르렀어. 준혁이는 다음 30년을 감옥에서 보낼 거야. 윤상현은 5년을 복역하고 증인보호 프로그램 속으로 사라지겠지. 서연이는 모든 것을 상속받고 엄마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평생 모를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최유진의 죽음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끝낸 비극적인 사고로. 아니면 당신은 살 수 있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모든 것.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서연이의 미래를 파괴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도둑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임을 알고 사는 거야. 선택의 무게가 물리적인 힘처럼 유진을 짓눌렀다. 그녀는 진우의 정교한 복수를 폭로하고 딸에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은 서연이의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파괴하고 잠재적으로 자신을 준혁의 범죄에 연루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아니면 그녀는 영원히 사라져 서연이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다 죽었다고 믿게 하고 딸의 상속 재산과 순수함을 보존할 수 있었다. 신중하게 선택해. 진우가 말했다. 이것이 당신이 얻게 될 유일한 선택이니까. 추정 사망일로부터 2주 후 최유진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진우와의 대면을 요청했다. 감금된 이후 처음으로 같은 방에 있게 되는 것이었다. 진우는 의자를 들고 지하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아있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는 달라 보였다. 더 야위고 더 단단해졌으며 마치 지난 한 달이 그가 가졌던 모든 부드러움을 앗아간 듯했다. 꼴이 말이 아니군.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하 감옥에서 2주를 보내면 그렇게 돼요. 유진이 대답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우가 몇 년 만에 가장 좋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복수가 그에게 잘 맞는 모양이었다. 결정했나? 먼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냥 저와 이혼하고 준혁 씨를 고소하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면 되잖아요? 진우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마치 해결해야 할 비즈니스 문제인 양 그녀를 살폈다. 이혼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었을 테니까. 준혁을 고소하는 것은 그를 당신의 불륜의 순교자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은 당신이 이겼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것에 대한 거군요. 이건 정의에 대한 거야. 당신과 준혁은 내 인생을 파괴하고 부자가 되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대신 준혁은 연방교도소에 있고 윤상현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있으며 당신은 지하방에 앉아 죽음과 추방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어. 서연이는요? 이게 서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 쓰지 않나요? 처음으로 진우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후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통제된 고통이었다. 서연이는 엄마가 범죄자였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죽었다고 믿는 것이 더 나아. 이제 모든 것을 상속받고
실제로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신을 낳은 여자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릴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을 거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계획은 500억을 훔쳐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로 사라지는 거였어. 나중에 서연이를 데리러 갈 거라고 주장하면서 내 지성을 모욕하지 마. 유진은 침묵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계획은 항상 준혁과 함께 탈출하는 것이었고 서연이는 나중에 처리해야 할 부차적인 문제였다. 결정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추방을 선택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협상할 입장은 아닐 텐데. 당신은 내가 영원히 사라지길 원하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이에 대한 정기적인 소식을 원해요. 사진 학교 성적표,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확인. 내 딸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될 수 없더라도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싶어요. 동의하지. 다른 건? 아이가 나에 대한 진실을 절대 알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이길 바라요. 나에 대한 기억을 파괴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네가 사고로 즉사했다고 믿고 있어. 고통받지 않았다고. 네가 세상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했고 마지막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지. 유진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아직 감사하기엔 일러. 너의 새로운 신분에는 엄격한 규칙이 따를 거야. 넌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서 배수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거야.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격리로 일하게 될 거고 소박한 아파트와 중고차를 갖게 될 거야. 절대 옛삶의 누구와도 연락해서는 안 돼. 서연이나 나에 대해 조사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서울로 돌아오려고 시도해서도 안 돼.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요? 그러면 최유진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수면 위로 떠오를 거야. 그녀가 이준혁의 횡령 계획의 일부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다는 증거가. 서연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린 범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보험금은 회수될 거고 서연이의 상속 재산은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동결될 것이며 너는 남은 인생을 연방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거야. 덫의 잔인함은 완벽했다. 진우는 유진이 옛삶을 되찾으려는 어떤 시도도 그녀가 보호하려는 딸을 파괴하도록 확실히 해두었다. 모든 걸 생각했군요. 그렇죠. 난 항상 그래. 사흘 후 유진은 진호의 픽업트럭 조수석에 앉아 그녀의 새로운 삶을 향해 강원도의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진호는 여정 내내 대부분 침묵했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을 보여주는 참 웃기는 방식이네요. 진우 형은 용서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하지만 이유 없이 미워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형에게 한 짓, 서연이에게 한 짓, 그건 형 안에 무언가를 고칠 수 없게 부서뜨렸어요. 실수를 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하죠. 진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실수는 기념일을 잊거나 우유를 밖에 내놓는 거죠. 당신이 한 건 몇 달에 걸친 계산된 배신이었어요. 차이가 있죠. 그들은 배수민의 새로운 집,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외딴 마을의 서점 위 작은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 속에 운전했다. 여기에요. 진호가 열쇠꾸러미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새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 철물점에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새로운 시작을 찾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과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박진호는 2주 전에 형수를 묻는 것을 도왔어요. 배수민은 박시성을 가진 누구와도 관련이 없어요. 진호가 차를 몰고 떠나자 그녀는 먼지 쌓인 길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유진은 진우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최유진은 정말로 죽었다. 서울의 한 묘지에 묻혔고 딸은 애도하고 남편은 그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고 그것은 연방교도소 감방에 있는 준혁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 6개월 후 박진우는 서울의 사무실에 서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지 않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준혁은 연방교도소에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윤상현은 협조 계약을 완료하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 속으로 사라졌다. 보험회사는 의심 없이 유진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했다. JW그룹은 준혁의 파트너 지분을 흡수하고 몇 달 동안 돈을 빼돌리던 체계적인 절도를 제거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수익성이 높아졌다.
진우의 순자산은 아내의 사망 이후 실제로 증가했다. 서연이는 잘 자라고 있었다. 15세가 된 그녀는 자신감 있고 지적인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으며 엄마에 대해 사랑을 담아 이야기했지만 처음 몇 달을 특징 짓던 짓누르는 슬픔은 없었다. 그녀는 전 과목 A를 받았고 영재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에 합격했으며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아빠, 저녁 식사 준비되셨어요? 서연이가 그의 사무실에 머리를 들이밀며 물었다. 거의 다 끝났어. 진우가 검토하던 파일을 닫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엄마가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파스타 요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엄마에 대한 자동적인 언급은 여전히 때때로 슬픔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엄마가 네가 요리하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이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함께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진우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생각했다. 그는 배신의 모든 흔적을 제거했고 딸의 미래를 보호했으며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이 영구적으로 무력화되도록 했다. 강원도에서 배수민은 로키 마운틴 철물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아파트로 걸어갔다. 그녀는 10kg이 빠졌고 머리는 더 짧고 어두워졌으며 패션을 중시하던 최유진이라면 경악했을 단순한 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고 있었다. 일은 정직했고 마을은 조용했다. 그리고 매달 그녀는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서연이의 사진이 담긴 무기명 봉투를 받았다. 진우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조심스럽게 잘라낸 사진들을 통해 딸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연이는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배수민은 한번 온라인으로 서울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보려 했다. 몇 시간 안에 그녀의 인터넷 서비스가 끊겼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나 계약 조건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다. 어떤 저녁에는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대신 가졌던 삶에 만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아무런 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유진은 자신의 선택을 했고 배수민은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 진우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선별적으로 딸이 최우선이라는 것과 가벼운 만남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성들과 그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유진과 함께 있을 때 놓쳤던 경고 신호들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있잖아 형. 진호가 원래 저녁 식사 중 하나에서 말했다. 그냥 이혼할 수도 있었잖아. 그게 더 간단했을 텐데. 간단한 게 항상 더 좋은 건 아니야. 진우가 대답했다. 이 방법으로 서연이는 상속 재산, 순수함, 그리고 기억을 지키게 됐어. 준혁과 윤상현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고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다시 내 가족을 해치러 돌아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형수님이 아직 저 밖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괜찮아? 진우는 이 점을 고려했다. 그녀는 살아있지 않아. 최유진은 죽었어. 강원도에 그녀를 닮은 여자가 있을 뿐이야. 하지만 최유진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처럼 그 자동차 사고에서 죽었어. 그건 아주 냉정한 시각이네. 나는 냉정한 사람이야. 그게 내게 도움이 됐지.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박진우의 비극적인 상실 이야기는 서울 비즈니스계의 또 다른 전설이 되었다. 자동차 사고로 아내를 잃고 사업 파트너의 배신을 발견했지만 딸을 홀로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성공한 기업가. 서연이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의 회사에 합류하고 싶다며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아빠와 엄마가 시작하신 것을 기반으로 더 키워나가고 싶어요. 그녀가 졸업 파티에서 진우에게 말했다. 엄마가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강원도에서. 배수민은 월간 사진과 함께 도착한 신문 스크랩에서 서연이의 졸업 소식을 읽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울었다. 자부심, 슬픔, 그리고 체념의 눈물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딸은 성공했고, 행복했고, 사랑받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만 했다. 진우의 복수는 그가 적들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자네로부터 더 나은 것을 건설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서연이는 엄마가 그것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준혁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감옥에서 황금기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유진은 자신이 버린 가족이 자신 없이 번창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평생을 보낼 것이다. 그것은
진우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정의였다. 자비도 용서도 아닌 완벽하고 피할 수 없는 정의. 그리고 12살 때 세상이 잔인하고 용서가 없다는 것을 배운 남자에게 완벽한 정의는 유일하게 중요한 승리였다. 최유진의 사망 5년 후 진우는 딸의 대학 졸업식에 서서 서연이가 우등으로 경영학 학위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한때 그들의 가족을 파괴할 뻔했던 어둠에 대해 완전히 순수했다. 청중 속에서 그는 선글라스와 야구 모자를 쓴 짧은 검은 머리의 여자가 뒷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붐비는 강당을 가로질러 마주쳤다. 배수민은 마지막으로 한번 규칙을 어기고 딸이 졸업하는 것을 보기 위해 전국을 가로질러 여행 온 것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었지만 그녀는 서연이의 승리를 자신의 눈으로 봐야만 했다. 진우는 그녀를 체포하게 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폭로하여 서연이의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었다. 대신 그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그들 둘 모두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단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이가 무대를 가로질러 졸업장을 받고 있었고 그 순간은 지나갔다. 진우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야구 모자를 쓴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저녁 늦게 서연이가 친구들과 축하하고 있을 때 진우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고마워요. 그는 즉시 그것을 삭제했고 다시는 배수민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다. 박진우는 완전히 이겼다. 하지만 그는 또한 완벽한 복수조차도 불완전한 자비의 순간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아마도 유진이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유일한 교훈이었을 것이다. 전쟁은 끝났다. 승리는 완전했다. 그리고 강원도 어딘가에서 한때 그의 아내였던 여자는 절대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 한 남자를 배신한 결과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딸은 이 모든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박서연은 부모님이 서로 사랑했고 엄마가 딸의 잠재력을 믿으며 죽었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결국 그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승리였다.